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사는 38살 여자입니다. 요새 현 시국 때문에 결혼식을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기회에 결혼을 조금 더 신중하게, 아니, 피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기회로 보시길 바래요. 이유는 제가 겪었던 일 때문인데요. 세상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피는 못 속이더군요. 간단하게 가족 소개를 하자면 저는 부모님과 저 이렇게 세 가족이고요. 아버지는 계절과일 중개업을 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이십니다. 저희 집은 금수저는 아니지만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것 같네요. 시댁은 아버님은 오랜 기간 선생님으로 계시다 퇴직하시고 어머니는 아버님의 퇴직금으로 작은 기사 식당을 차리셔서 살림을 꾸려나가고 계십니다. 남편 밑으로는 10살 및 늦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늦둥이로 얻은 탓인지 오빠라기보다는 동생을 끔찍하게 아끼는 모습이 마치 아빠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저희 부부는 과는 다르지만 같은 대학교 CC였어요. 남편이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는 자상한 마음씨 덕에 큰 말다툼 없이 연애를 해왔고 오랜 연애 기간 동안 양가 부모님들과는 허울 없이 잘 지냈는데요. 그렇게 대학 졸업 후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저는 유치원 교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직업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상견례도 집안 어른들끼리 간단히 식사를 하고 순조롭게 결혼식까지 마쳤습니다. 이때 우리 부부는 정말 천생연분인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남들은 혼수 예단으로 많이 싸운다는데 저희는 이런 과정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으로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 결혼 반지만 교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날 평소 얼굴을 자주 못 봐 어색했던 시누이가 신부 대기실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요. 저는 너무 반가워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아가씨. 오늘 저보다 더 이쁘신 것 같으세요. 아, 네. 식사는 하셨어요? 아침 일찍 오느라 많이 피곤하셨죠?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그냥 오빠가 인사하고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에 무뚝뚝한 표정과 말투에 기분이 쎄했지만 낯가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누이 외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 부부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첫날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시부모님과 시누이 모두 집에 있었는데요. 인사를 드린 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면세점에서 산 선물을 시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신선한 과일을 드렸고 시누이에게는 초콜릿을 드렸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에게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하냐고 물어봤지만 제 말은 무시당했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 행동이었어요. 초콜릿을 시부모님에게 주면서 입은 삐죽 나와 하는 말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초콜릿 선물이야. 엄마 아빠 다 드세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고 있자 제 표정을 본 남편이 먼저 시누이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와서 딱히 사올 만한 게 없더라.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오빠가 다 사줄게. 나는 그래도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걸로 사오지. 오빠는 내가 애도 아니고 훈에 빠진 초콜릿을 사와? 알겠어. 다음엔 화장품 사다 줄게. 그러니까 기분 풀어. 그럼 지금 돈으로 주면 안 돼? 알겠어. 우리 연지 용돈 주고 갈게. 용돈을 준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시누이도 어느 정도 기분이 풀린 눈치였습니다. 그 후 식사를 하면서도 시누이는 제가 하는 말의 절반은 무시를 하더군요.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가씨는 내가 싫은 걸까? 나랑은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대답도 거의 무시하는 것 같고 동생이 낯가림이 심해.
아마 어색해서 그런 걸 거야. 자주 보면 괜찮아지겠지. 신경 쓰지 마. 오랫동안 봐온 동생이니 나보다 더 잘 알겠지 생각하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 한 통에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신우이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걸 알게 된 것이었죠. 오빠, 나 이번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해서 회비 필요해. 30만 원만 보내줘. 고마워, 사랑해. 친구들과 놀러 가는데 30만 원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저도 보게 되었고 30만 원은 제 한 달 용돈이었어요. 너무 큰 돈이기도 하고 안 보내긴 그래서 10만 원만 남편에게 보내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10분 정도 흐르고 신우이에게 전화가 오더니 20만 원을 더 보내달라고 떼쓰는 걸 제가 남편 전화를 빼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아가씨, 30만 원은 저희 부부에게도 너무 큰 돈이에요. 이렇게 무작정 장가간 오빠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시면 오빠가 너무 곤란하지 않겠어요? 아, 네. 아닌 건 아니다. 그리고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려던 찰나에 남편의 휴대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저는 정말 말문이 턱 막혔는데요. 오빠, 그 여자랑 결혼하더니 변했어. 용돈도 매일 잘 주더니 이제 그 여자가 용돈 주지 말래? 그리고 왜 오빠 휴대폰을 그 여자가 함부로 보는 거야? 앞으로 못 보게 해. 문자 내용을 보고 그 여자? 라는 단어에 기가 차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전화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려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아직 새언니라는 단어가 어색해서 그런 거야. 내가 확실히 호칭 주의하라고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나이도 어리고 철도 안 든 어린애를 상대로 기운 빼기도 싫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일이 잊힐 때쯤 제가 일하는 유치원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우리 며느리 일하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사실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염치 없지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500만 원만 해줄 수 있겠니? 어머니, 저도 당장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혼자 드릴 수가 없고 남편한테 말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찬우 씨한테도 말하셨어요?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되고 밀린 월세랑 아줌마 월급도 줘야 되고 식자재 대금을 줘야 하는데 너무 밀려서 아들한테 말하면 가게 장사 접으라고 할까봐 식당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너희한테 짐이 안 되지. 다음날 적금 만기되는 게 있으니 그때 돌려줄 테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신 시어머니 모습에 결국 저는 어머니께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시집 올 때 비상금은 갖고 있어야 한다며 친정엄마가 주셨던 돈을 남편 몰래 빌려준 거였죠. 그렇게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다가왔으나 어머니께서 먼저 연락도 없고 제가 연락을 드려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사정을 감안해서 약속 기일보다 3-4달을 더 기다려드렸지만 문자를 보내도 여전히 답장은 없으셨어요. 처음엔 식당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나 생각을 하고 시댁에 안 간지 오래돼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요. 시어머니 식당은 한적하고 누워서 TV를 보고 계시길래 인사를 드렸죠. 어머니, 저 왔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냐? 반가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얼굴이 굳으시는데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저번에 빌려간 돈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돈이 이번 달 말이 아니고 다음 달 초에 들어올 것 같다고 하여 우선 기다려드렸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약속한 1달, 2달이 지나도 계속 미루시는 게 수상했습니다. 어머니 식당에 다시 찾아가 정확히 언제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았어요. 네, 500만이라도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요. 돌이켜보면 악착같이 더 받아낼 걸 후회가 되기도 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어련히 알아서 주지 않겠냐며 당장은 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50만 원만 먼저 주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종이에 써놓고 가라 하여 거의 문전박대를 당하듯 식당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새언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엄마가 빌린 돈 제가 다 갚을 테니까 더 이상 빚쟁이처럼 우리 엄마 독촉하지 마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빚쟁이요? 새언니가 엄마한테 돈 빌려주고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계속 언제 돈 갚을 거냐고 우리 엄마 피를 말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 새언니들은 혼수도 빵빵하게 해오던데 언니는 해온 게 뭐가 있어요? 아가씨께서 지금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시누이였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은행 문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말을 했길래 내가 이런 소리를 듣나 하는 자괴감이었죠. 퇴근 후 남편이 와서 저를 달래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저는 그간 어머니와 있었던 일, 그리고 오늘 시누이에게 온 전화를 남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던 남편은 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그 돈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초등학교 교사가 그 큰 돈을 순식간에 어떻게 벌 수 있겠어요. 그냥 혼수로 한셈 치겠다고 말하였지만 남편이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야지 본인 마음이 편하다 하여 그러라 하였어요. 그 대신 저에게 주지 말고 저희 친정 어머니에게 용돈으로 50만 원 주라고 했습니다. 남편 인심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좋아 보였으니까요. 남편은 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겠다며 한참을 통화를 하였는데요. 그날은 아무에게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 오빠한테 그새를 못 참고 다 일러요? 제가 다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 혼수 안 해왔다고 언니를 구박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어제 나한테 한 말 잘 생각해 봐요. 새언니, 엄마가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왜 말해요? 이건 계약 위반 아닌가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보내준 돈 50만 원 돌려주세요. 아가씨, 저는 사실 그 돈 혼수로 해드렸다고 생각하려 했는데요. 남편이 끝까지 갚겠다고 하네요. 사실 남편이 갚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혼수한 셈 칠게요. 시누이와 말싸움을 해봤자 저만 피곤하고 계속 50만 원을 돌려달라며 생난리를 치길래 전화를 끊었죠. 남편이 해결하도록 시누이 일은 넘겼습니다. 본인 돈으로 시누이에게 50만 원을 돌려준 것인지 저에겐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시댁에 가게 되면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었던 건지 딱히 나쁘게 하는 건 없었는데요. 시누이 눈에서는 레이저라도 나올 정도로 째려보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그래도 제 편을 서주는 남편 덕에 참을만 했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던 중 기다리던 아파트 신혼부부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꿈꾸던 내 집 마련이 눈앞에 오고 남편과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용 한도를 알아보던 중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신용이 낮아 대출이 힘들다는 은행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저보다 수입이 높고 공무원의 교사이다 보니 대출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연체 이력도 있고 현금 서비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 남편의 신용도가 바닥이 된 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는 꽤 되었으며 일전에 돈을 빌려간 이유도 신용카드를 돌려막는 데 한계가 와 제 돈으로 메꾼 거였더군요. 그 외에도 남편이 돈을 대신 갚은 적도 꽤 있었어요.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저에게 숨기는 게 없다는 남편의 말은 신뢰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불같이 화를 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날 이후 모든 돈 관리는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의 식사야
학교에서 먹으면 되니 출퇴근 기름값만 있으면 되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부부 적금 통장에 매달 입금을 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 남은 돈을 시댁 카드값 갚는 데 사용하였다는 말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며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 제가 돈 관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시댁에 매달 드리던 용돈은 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는 기회가 아깝다 보니 친정의 도움을 받아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돈이 아빠가 지원해 준 거라 저와 아버지의 공동 명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 부부 첫 아파트 구매 너무나 힘들었네요. 또한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굳이 먼저 말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가까운 친지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1차로 진행하였으며 2차로는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데 어떻게 쏙 빼놓을 수 있겠어요. 이때 신우이의 돌발 행동이 시작되었죠. 저희 집을 보더니 갑자기 신우이가 자기도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기 대학교가 우리 신혼집과 가까우니 여기서 통학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빈 방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돌려서 거절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쁘게 꾸며주려고 한 방을 신우이는 탐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그 방은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대비해서 준비하는 방이에요. 아가씨도 독립하고 싶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교 근처 신축 원룸을 얻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자 혼자 어떻게 살아요, 무섭게. 아, 진짜 너무 서러워. 소리를 지르다가 울다가 나이가 20살인지 10살인지 구분도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몰래 남편에게 가서 자기도 새 아파트에 사는 게 소원이었다면서 제 남편을 울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신우이 시집 갈 때까지 내가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이런 이야기를 엄마에게 말하니 에휴, 그래도 매몰차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니 집 구할 때까지만 있게 해줘. 그 이후 남편에게 딱 잘라 말했어요. 원룸 구할 때까지 딱 한 달만 있기로요. 집들이 사건 이후 시동생은 자기 짐을 이것저것 챙겨와서 정말 자기 집인 것처럼 편하게 생활을 하더군요. 자기가 먹어놓은 설거지도 안 해놓고 방도 제대로 안 치우더군요. 막내로 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말해서 본인 방은 자기가 직접 청소하라고 시켰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시댁 일이 아니면 큰 소리 날 일도 없고 워낙 금슬과 속궁합이 좋아서 이세 걱정은 크게 없었어요. 원래 계획도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바로 아이를 갖기로도 하였거든요. 그렇게 임신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저희 부부는 그날 저녁은 술은 절대 먹지 않고 일찍 부부 침실로 들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귀신같이 신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크게 문 여는 소리와 함께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이쑤시개, 면봉 등 말도 안 되는 걸 부부 침실에서 찾는 거예요. 처음엔 우연이겠지 생각도 했는데 남편하고 분위기 좀 잡으려고 하면 그냥 무작정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미안해, 새언니. 왜 안 보이지? 하던 거 계속해요. 진짜 옥수수 털고 싶었어요. 일부러 저러는 게 뻔히 보였으니까요. 하루는 신우이가 동아리 모임으로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는 말을 듣고 이벤트를 기획했어요. 결혼 선물로 친구들에게 선물 받은 슬립을 챙겨 입었죠. 평소에는 디자인이 과하다 보니 민망해서 잘 입지 않았는데요.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서 남편이 온 줄 알고 침실문이 열리면 깜짝 놀래켜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문을 열었어요. 짠! 자기야 놀랐지? 앞불싸. 남편이 아닌 신우이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제 모습을 보고 경멸하듯 쳐다보면서 그 꼬라지는 뭐예요? 사람이 싸 보이게. 내 이럴 줄 알았지. 오빠 요새 살 빠지는 거 안 보여요?
창녀도 아니고. 아, 짜증나. 귓가에 울려 퍼지더군요. 짱녀라는 단어가요. 순간 피가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 지금 뭐랬니? 짱녀? 짱녀! 성큼성큼 다가가 바로 신우이에게 귀싸다구를 날렸어요. 컥 소리가 들리고 휘청거리는 신우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바닥에 꼬꾸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얼마 후 저녁 퇴근 즈음에 남편이 밖에서 울며 불며 소리치는 신우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신우 말만 듣고 노발대발 하는데 제가 한 단어를 말하자 어안이 벙벙한 듯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저게 나보고 짱녀라는데? 한 번 더 말해줄까? 그렇게 신우를 제 신혼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미안하다며 얼버무렸고 한동안 평온한 날이 지속되었죠. 그때쯤 친정 엄마가 반찬 필요하지 않냐는 전화가 왔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말도 안 되는 경우라면서 한 번만 더 그런 일 있으면 직접 자신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고 시어머니는 그 주말에 저희 집에 오겠다고 약속을 잡았어요. 이때 의지할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 저는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는 저도 한성격하지만 엄마에 비하면 어림도 없었거든요. 엄마는 아빠를 만나기 전에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 누구한테 지지 않는 강한 성격을 갖고 계셨는데 처음 엄마가 인사드리러 온 날 고모들이 길을 꺾어 놓으려다 오히려 되로 당하셨다고 할 정도였죠. 이런 엄마의 모습조차도 멋있어 보였을 정도로 아빠는 엄마에게 푹 빠지셨었고요. 지금은 고모들하고 너무 친하게 잘 지내세요. 옛날에 너희 엄마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 줄 아니? 하면서 장난스레 저에게 말도 해줬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천군만마 같은 엄마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퇴근하고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엄마와 주고받고 오랜만에 모녀 둘이서 만난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술도 곁들였죠.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그냥 환한 엄마의 웃음만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서 엄마에게 집에서 주무시고 가라고 했어요. 아빠에게도 전화해 오랜만에 엄마랑 잔다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즐거워서였을까요? 바로 앞에 일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해 서 있을 때부터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TV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집안 꼴을 보고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습니다. 바닥에 늘어져 있는 배달 음식들과 굴러다니는 술병들, 그리고 제대로 옷을 걸치지 않고 거실에서 만취해 뻗어 있는 의문의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저보다 더 놀라신 것 같았죠. 정신을 가다듬는 도중에 인기척에 대자로 뻗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묻더군요. 누구세요? 진짜 황당하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예의를 지키고 말고 할 게 아니었어요. 지금 남의 집에서 더럽게 뭐 하는 짓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다들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휘청거리며 잽싸게 겉옷을 걸치고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저희 부부 침실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나서 살짝 문을 열어보니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된 시누이와 시로락이 걸치지 않은 남자가 착 달라붙어 바닥에 쓰러져 있더군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그들 곁으로 한 발짝 가더니 한 손으로 휙휙 내리치셨어요. 정말 열불이 나서 자고 있던 시누이와 그 남자의 뺨을 번갈아 때리신 겁니다. 짝, 짝, 짝. 아, 뭐야! 아! 이런 시누이의 중얼거림. 남자의 단발마. 그제서야 시누이가 정신을 차렸는지 개슴츠레한 눈으로 엄마를 보며 아줌마 뭐야? 그 손 안 치워? 여기 왜 있어? 우리 집에서 나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엄마는 싱크대에서 큰 그릇에 물을 가득 받아와서 그 둘에게 끼얹었습니다. 깜짝 놀란 남자는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시동생을 내버려둔 뒤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도망쳐 나갔고요. 문제는 신우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번에 친구들이 사준 제 슬립을 걸치고 있던 겁니다. 화장대는 엉망진창에 쓰레기통에 제 속옷이 다 버려져 있었고요. 신우이가 정신을 차릴 때쯤 엄마는 잠시 기다린 뒤 머리끄댕이를 잡고 신우이를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셨어요. 친정엄마를 잠시 말린 뒤 이성의 끈을 잡고 추궁을 해나갔죠. 아가씨, 지금 이게 무슨 짓이죠?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뭘요. 아이씨, 그냥 알아요. 아가씨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남의 신혼집에 저도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와 성인 영화라도 찍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걸치고 있는 게 뭔 줄 아는 거죠. 여기가 어떻게 남의 집이에요? 우리 오빠 집이지?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편해 보이니까 그냥 꺼내 입은 건데요? 어차피 이것도 다 우리 오빠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돼요? 여긴 저희 집이기도 해요. 함부로 아가씨가 이렇게 해선 안 되죠. 우리 오빠가 새언니 만나고 변했어요. 원래 용돈도 잘 주고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줬는데 지금 새언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엉망인 줄 알아요? 거기에 우리 집에는 안 주면서 친정에는 매달 용돈도 준다면서요. 그렇게 제멋대로 할 거면 그냥 둘이 헤어지세요. 그 용돈은 아가씨 어머니께서 저한테 빌려갔던 돈 갚는 거고요. 아가씨께서 걸치신 건 제 친구들이 결혼 선물로 선물해 준 거예요. 그리고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 옷 입고 있었는데 싼티 난다면서요. 그리고 왜 저 때문에 아가씨 집안이 엉망이에요? 오빠는 이제 우리 집에 관심도 없고 언니 같은 늙은 여우한테 홀려서 오빠가 버는 돈 다 가운데서 갈아채고 있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유치원 월급 얼마나 번다고. 참나. 우리 오빠나 되니까 언니 같은 여자 우리 오빠가 만나주는 거고 이렇게 좋은 집 살고 있는 거예요. 분수를 아세요. 도저히 대화를 들을 수 없으셨던지 엄마는 신우 멱살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끌려나가는 도중에도 비명을 지르며 노우라며 온갖 욕설을 내뱉는 신우이는 현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온갖 욕을 했답니다. 우리 오빠 집이야. 당장 문 열어. 이 늙은 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 정신 나간 여자들아. 정신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 야, 문 열어. 그 소리를 들은 저희 친정엄마는 다시 싱크대에가 큰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시동생의 얼굴을 향해 제대로 물사대기를 날리셨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소리가 나면 그땐 펄펄 끓는 물을 부어버린다고 하니 그제야 입을 다물더군요. 얼마 후 신우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전화가 와서는 무슨 일이 있냐는 말에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3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먼저 들어오고 뒤에는 신우이가 오들오들 떨면서 들어왔는데요. 남편은 엄마에게 동생의 잘못을 대신 빌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신우의 눈엔 도끼가 가득했죠. 엄마는 사과는 되었네. 당장 저 잡건 내 눈앞에 치우고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해. 그날 이후 이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더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습니다. 다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며 여러 안 좋았던 사건이 잊혀져 갈 때 어느덧 시간이 지나 눈이 펑펑 오는 한겨울, 저희 부부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많아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운전도 웬만하면 하지 않고 최대한 퇴교를 위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면서 행복한 생각만 하며 살았는데요. 그러던 중 남편이 잠시 교육연수원 출장을 간 사이에 또 한 번의 일이 일어났죠.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곧 너희 시아버지 생신인데 와서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네가 맏며느리인데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와서 좀 거드는 신용이라도 해라. 어머니, 저도 도와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임신 초라 막 돌아다니기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날씨도 길이 미끄러워서 운전해서 가기도 힘들어요. 와서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신용만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드니? 운전이야 버스 타고 오면 데리러 가라 할 테니까 그냥 와서 얼굴 도장만이라도 좀 찍어라.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건이 있었고 이제 양가가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던 시기라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제 도리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과는 달리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 않았어요. 믿었던 시아버지가 약주를 한 잔 하셔서 데리러 오는 것도 못한다 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나중에 듣기로 택시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가에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왼쪽 손목에 금이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이를 유산하게 된 점입니다.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너무나 속상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허무하고 속상한데요. 그날 저는 병실에 누워서 정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가족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가 대신 온 겁니다. 위로라도 하거나 괜히 자기가 오라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처음 한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아이고, 그러게 몸 조심 좀 하지. 영화 보면 엄마가 쓰러져도 아이는 지키더만. 아이고. 이 말 한마디에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것들 사람 아니구나. 열받아서 소리쳤어요. 제가 그래서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미 제 말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바로 쏘아붙이셨어요. 그게 더 정내미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애를 유산하라고 고사를 지냈니? 뭐를 했니? 왜 네가 실수한 걸 내 탓으로 돌려? 그게 다 평소에 네가 심보를 곱게 안 쓰니까 다 벌 받은 거다. 이 말을 듣던 제 옆자리의 한 아주머니께서 저희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였어요. 아줌마, 그래도 며느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다고 다독여줘도 못할 판에 말이 심하네. 아주머니,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얘가 우리 착한 아들 꼬셔다가 버는 족족 시댁에는 10원 한 푼 못 보내게 하고 자기 친정집에는 몰래 용돈도 더 주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애예요. 우리 아들 돈으로 좋은 집 사놓고 내 딸 대학 다니는 동안 같이 좀 지내게 해주라니까 지 엄마 데려와서 쫓아냈어요. 어휴, 내가 정말 동네 창피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그냥 우리 찬우랑 이혼해라. 지금 당장 지금 사는 집에서 짐 빼서 나가. 제가 말할 틈을 주지도 않고 계속 쏴붙이는데 저는 수술 이후라 말할 기운조차 없었죠.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시어머니는 더 신이 난 건지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여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만하라는 간호사 선생님 말에도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란을 병실 밖에서 지켜보시던 아빠가 분노하셔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먹으라고 사오신 죽을 시어머니 면상에 집어 던지고 무섭게 노려보면서 말하셨어요. 이 여편네 사람 아니네. 지금 무슨 피해자인 척하고 있어? 유산한 며느리한테 이게 할 소리야? 당신 내가 빚져놓고 신양불량자 다 된 사위 그나마 성실한 것 같아서 집까지 사줬더니 누구 보고 나가 살라고? 사돈어른, 우리 아들이 당신 집에는 꼬박꼬박 생활비도 보내준다면서요. 그런데 결혼하고는 우리 집에 한 푼도 안 보내는데 이게 안 이상해요?
다 당신 딸이 꼬셔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가 저한테 500만 원 빌려가고 안 갚으셔서 대신 남편이 갚는 거 모르셨어요? 그리고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는 저희 집 아버지 거예요. 500만 원은 혼수로 해온 셈 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어디서 말을 바꿔? 그리고 그 집이 우리 아들 집이지. 무슨 니네 아빠 집이라는 거야? 그 돈도 남편이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용돈 보내주는 걸로 하고 더 이상 말 안 하기로 한 거였지. 어머니한테 돈 갚지 말라고 제가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와 아버지의 말발에 대답하는 게 힘들었는지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언제 시댁 식구들이 와서 제 속을 뒤집으러 올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에게는 그간 자초지경을 말한 뒤 당분간 친정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이맘때쯤 남편과는 별도로 제 속마음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좀 오랫동안 친정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아 짐을 정리하여 쌓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요 근래 외출할 일이 없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처녀 시절 해외여행 놀러 가서 면세점에서 산 명품 크로스백이 안 보이더라고요. 가방이 많이 있긴 했지만 아까워서 안 들고 다닌 건데 말이죠. 그리고 제 보석함에서 결혼 전에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척 어른들이 선물해 주신 순금 팔찌, 목걸이와 귀걸이 2세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다시 남편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곳에 있나? 안방부터 거실까지 찾고 있었는데 뭔가 반짝하는 겁니다. 뭐지? 햇빛이었나? 라고 계속 찾고 있었는데 또 뭔가 반짝 빛이 반사되는 겁니다. 탁상시계였어요. 남편이 결혼기념일날 사준 선물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핸드폰 카메라보다 작은 렌즈가 보였어요. 이 탁상시계는 신혼 초기 때 저보다 일찍 출근하신 남편이 자기 대신 깨워준다며 본인 목소리를 녹음해서 결혼기념 선물로 받은 거였는데요. 거실에 1개, 부부 침실에 1개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카메라를 들고 판매 업체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초소형 카메라가 맞다는 말에 소름이 등에서부터 싹 돋았어요. 그럼 남편이 이걸 왜? 라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가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검색해 찾아보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뒤돌아서려는 찰나 구석에 있던 남편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노트북은 학교 수업용 노트북이라 잘 쓰지 않는 거였거든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순간이기도 했어요. 파일을 뒤지던 중 이상한 이름으로 된 파일이 보여 떨리는 손으로 클릭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침실에서의 행동부터 샤워실에서 샤워하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 등 저의 모든 사생활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근 인터넷 주소를 찾아 들어가니 특정 사이트로 연동되고 저절로 로그인이 되더군요. 그 사이트에 제 영상이 절묘하게 얼굴만 가려진 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목은 유부녀 같지 않은 몸매부터 신혼부부의 생활이라고 좋게 말했지만 그 외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의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된 걸 보니 소름이 끼치고 속까지 울렁거렸죠. 한동안 정신이 멍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도끼가 생기더군요. 그래, 니들 똑같이 해줄게 라는 울림이었습니다. 우선 노트북을 챙겨서 짐을 싸 친정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이 컸던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은 이 일을 모르는 듯 전화가 와서는 학교에서 쓰는 노트북이 안 보이는데 어디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영상을 하나 찍어 남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핸드폰은 정적만이 흘렀어요. 몇 초가 1년처럼 길었습니다. 남편은 만나서 다 설명할 테니 이성적으로 행동하자고 하더군요.
자백하는 듯한 말투에 제가 말했습니다. 쓰레기. 난 그냥 조그마한 행복을 바랬을 뿐인데 네 식구들 피는 어디 안 가는구나. 너 포함.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봐 찾아가서 그간의 시댁 일들, 영상까지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사건을 접수하고 실행에 옮겼어요. 변호사는 증거나 통화 목록, 증인이 명백하니 저쪽에 시간을 주지 말고 단숨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사이트 관리자의 번호를 찾아 글을 내려달라 하였으나 본인이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글쓴이가 아니면 권한이 없다는 내용을 들더군요. 결국 남편을 불법 영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혼 소장을 보내 통보를 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너가 무슨 짓을 했길래 찬우가 경찰에게 잡혀간 거냐? 보니까 네가 좋아서 찍은 걸 찬우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잖아.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 생각해서 전화를 끊었죠. 며칠 뒤 출근을 하는데 유치원 입구 쪽에 시어머니가 A4 사이즈의 도화지에 글을 써 마구 뿌리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 유치원 선생이 내 착한 아들을 꼬셔 결혼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게 시킨 뒤 인터넷에 올려 돈을 벌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부인하며 불쌍한 내 아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억울하다며 외치는데 바로 종이를 뺏은 뒤 당장 멈추라고 했지만 대자로 길바닥에 누우기에 결국 경찰을 불러서 잡아가게 했습니다. 이른 아침 이 장면을 본 학부모는 몇 되지 않아 사정을 이야기하니 저를 안타까워해줬습니다.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생각했던 일이 또 한 번 터지고 말았죠. 아이들 등원을 위해 어머니께 인사를 해도 아이들의 엄마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고 제가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떨떠름한 표정을 지어서 내 기분 탓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원장님 소환으로 원장실에 가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홈페이지에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였어요. 학부모에게서 민원이 너무 들어와 저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일은 그만둬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저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그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에 경찰 사이버 수사팀에 신고하였어요. 그렇게 사이트에 올린 주범을 추적하여 알고 보니 그 글을 쓴 사람은 바로 신우이였어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호출해 시모와 신우이를 명예훼손, 모욕,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러자 얼마 뒤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네, 만나야 했어요. 마지막 쓰레기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휴대폰 녹음기를 가방 앞주머니에 챙긴 후 사람이 많은 시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에 항상 깔끔한 이미지였던 남편은 없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고 머리는 새집에 누가 보면 노숙자로 오해할 만큼의 행색을 한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동생이 그런 짓까지 할 줄 몰랐어. 사실 내가 그런 영상을 촬영한 건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 가게가 장사도 안 되고 아버지는 경제활동도 없으시고. 말 같지 않은 멍멍이 소리 그만해. 더 추해지니까. 미안해. 여기저기 돌려막기가 한계라 어쩔 수 없었어. 그게 돈이 쏠쏠이 돼서. 라는 말이 나오자 저는 힘차게 뺨을 후려쳤어요. 그리곤 말했습니다. 아내 팔아 번 돈이 뭐? 쏠쏠해? 너 정신 나갔구나. 그리곤 추가로 물었어요. 내 핸드백 그리고 보석들 어딨냐고요. 매섭게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실토하더군요. 시누이가 다 팔아서 썼다는 겁니다.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렇게 번 돈을 시댁 식구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제일 정상이었다고 생각했던 시아버지도 묵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신랑이 하는 말은 그래도 그 덕분에 당신 가방이나 목걸이는 누가 가져갔는지 알게 됐어. 보니까 연지가 몰래 가져갔더라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제발 여기까지만 하자.
제발 용서해줘. 저는 일어나 자리를 뜨면서 마지막 말을 내뱉었어요. 기다려. 내가 니들 집안에 악귀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남편 학교로 찾아가서 시어머니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기로요. 까짓거 명예훼손으로 벌금 내라고 하면 내고 말지 뭐라는 생각으로요. 남편의 학교에서부터 교장실 그리고 교육청까지 찾아가서 남편의 만행을 모두 까발렸죠. 최종적으로는 남편과는 이혼 영상소송으로 시누이는 절도, 시모는 폭행, 폭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로 연루되면 배상액이나 그 죄질이 가중된다고 하면서요. 재판은 쓰레기들이랑 하는 것이니만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고성의 욕설에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저는 위자료로 8천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신우는 집이었지만 훔친 제 물건들에 가중돼 1,200여만 원을, 시모는 400만의 배상액을 선고받게 되었지만 시모가 한 행동으로 인한 실직으로 추가로 800만 원의 배상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빌려가 아직 갚지 못한 400여만 원도 토해내게 하였습니다. 시모 앞으로만 총 1,600여만 원이었어요. 가뜩이나 돈이 없어 이리저리 돌려막게 하고 있었는데 그 끝은 지옥으로 가게끔 독하게 임했습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스트레스와 아가를 생각하면 턱도 없는 판결이었지만 그들에겐 지금부터가 지옥일 테니까요. 더 웃긴 건 재판이 그들에게 불리해지자 제발 선처해달라던 시댁 식구들과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한 걸 인지하게 된 시누이의 눈물은 동정심이 들기보다는 가증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선처는 일절 없었습니다.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 뒤 어떻게 되었냐고요? 우선 남편의 짐은 본인 돈으로 산 물건에 대해서만 추려보니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택배로 시댁의 본가집이 아닌 식당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스에는 전 남편 바지, 티, 옷 이런 식으로 박스마다 전 남편 범죄자라는 내용을 매직펜으로 보라고 적어두었어요. 그 이후 시댁은 위자료 때문에 식당도 팔고 다 처분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교직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죠. 큰 집 생활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아마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혼은커녕 사람 구실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신혼집은 아버지와 저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고 제 돈이 합쳐진 거니 시댁이 관여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남편 퇴직금을 더해 위자료로 지급해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어린이집을 부모님 댁 근처에 열어서 원장이 되고 지금은 유치원 선생님 3명을 고용하여 나름 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부모님 또한 확실히 하라며 크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신혼집으로 구한 아파트가 시세가 많이 올라 팔고 부모님 집과 아파트를 매매한 돈을 합쳐 큰 집으로 이사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카메라 사건이 있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고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완치하고 매우 건강합니다. 뭐랄까요? 저는 그냥 소소한 행복을 원했어요. 남들이 사는 것처럼요. 근데 이런 평범한 삶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변에 쓰레기들이 많다면요. 사람은 그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더군요. 완벽히 숨기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시댁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은 될 것 같아요. 세상은 다 속여도 그 피는 못 속이니까요.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 이젠 정상적인 사람들과 제 미래를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